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여기에 화답했죠. 결국 경제 활력은 민간 기업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여당의 정책 가운데에는 기업을 옥죄는 내용이 적지 않았죠. 규제 완화나 산업 육성 측면에서의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강원도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텐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 각별히 챙겨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아프리카와 중동 등 4개국을 순방하며 7박 10일 동안의 외교전을 시작합니다.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향후 5년 동안 6만 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역대 최대 규모인 125조 2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현실화한다면 검찰 내부엔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로 급변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로 급변하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을 끌어내린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엔 두툼한 겨울옷을 입고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 충청권까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뚝 떨어져 1도에서 3도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낮 기온도 많게는 10도 이상 낮아져 하루 종일 춥겠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독감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린 뒤 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번 달 첫 번째 주엔 감염자가 1년 전보다 12배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추워도 실내 환기를 자주 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초청해 한미 관세 안보 분야 합의를 둘러싼 후속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서 방어를 아주 잘한 것 같다고 자평하면서 기업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미가 관세 안보 분야 협상을 최종적으로 매듭 지은 지 이틀 만에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후속 논의에 들어간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이번 협상처럼 호흡을 맞춰 공동 대응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감사를 표하며 협상의 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협상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로 저희 기업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관세는 전 세계에 똑같이 부과되는 만큼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정부와 대미 투자를 잘 협의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뭐 등수가 바뀌는 건 아니다. 어려운 건 다 똑같이 어렵고 쉬우면 다 똑같이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 그걸 기회로 만들면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철폐에 관한 의견을 주면 신속히 정리하겠다며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힘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강화로 국내 투자가 위축되지 않게 조치해달란 요청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4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UAE와 이집트, 남아공과 튀르키예를 차례로 찾아 각국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이런 요청에 재계도 화답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내 투자에도 힘을 쓰겠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오는 2030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25조 2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투자 축소를 우려한 데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가 축소될 걱정을 하셨는데 일부에선 우려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또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상생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빠른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 말씀을 주셨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가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속도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빠른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 2천억 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에 투자했던 89조 1천억 원과 비교하면 36조 1천억 원 정도 오른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향후 5년,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서 125조 원, 연간 2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LG그룹은 5년간 예정된 100조 원의 국내 투자 가운데 60%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 등에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5년간 예정된 100조 원의 국내 투자 중에서 60%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해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들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 현대 회장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에 나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짱을 직접 언급한 데 이어 제가 준비한 인사말은 다른 회장이 다 써가지고 똑같은 거 할 수도 없고 이번에 지켜보니까 대단하셨어요. 그 대통령님의 그 배짱 뚝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학력자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는 문제를 지방 정부와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이번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후폭풍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장들더러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인사가 현실화한다면 검찰 내부에선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대상은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을 제외한 18명 모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검토하는 거로 안다며 형사처벌과 감찰징계까지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들에게 감찰과 인사조치를 하라는 요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일찌감치 규정한 여권은 검사장들을 겨냥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해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집단 항명 사태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법 위반 공무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두 개로만 나뉘어서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일선 검찰청을 지휘했던 이들을 평검사로 전보시키는 것 자체가 강등의 의미를 가지는 만큼 여권과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상징적 수단으로 검사장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법무부가 일선 검사장들을 포함한 대검 검사급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폭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전보가 가능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 전보 자체가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는 만큼 검토 중인 안이 현실화한다면 다시금 큰 파문이 일 전망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1심 항소를 포기한 지 일주일이 넘게 지났지만 이 논쟁은 정치권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배임죄 폐지로 전선이 확대됐는데 여야 모두 물러설 뜻은 없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을 검란,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 검찰의 정의는 늘 선택적이고 정치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검찰이 겨눈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석열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재판 주요 증거물인 정영학 녹취록을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면서 법무부에 추가 감찰도 요청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 지도부는 항명 검사장 18명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습니다. 이미 징계가 있었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겠죠. 근데 지금 검사 징계는 된 게 없지 않나요?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으로 주목받게 된 배임죄도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면서 시점은 내년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여권의 전방위 역공에 국민의힘 반발 역시 커졌습니다. 특히 배임죄 폐지를 겨냥해 기업인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건 과하다며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 또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동결재산 해제를 요구한 점을 꼬집으며 적반하장 상황이 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장동 공범의 4천억 도둑질을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 시도입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 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 방법론을 놓고도 여야 기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비준이 필요한 법률이나 조약이 아닌 만큼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최근 환율이 치솟는 등 경제에 부담된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거대 여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야당과 협의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단독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박 10일 일정으로 4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출국길 배웅에 나섭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 대통령을 배웅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작용했다며 장외에서 일정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에는 당 사법정의 수호와 독재 저지 특위의 전체 회의도 예정됐는데 이 회의에서도 항소 포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의혹의 정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수사기간이 열흘 남짓 남은 상황에서 특검은 공수처 전 지휘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 수사의 정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서울구치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1일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첫 대면 조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VIP 경로서를 비롯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전반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구치소 방문 조사로 이뤄진 2차 조사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 범인 도피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로써 수사 외압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특검의 마지막 칼끝은 공수처로 향합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을 당시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이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됩니다. 특히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 범인 도피 의혹이 불거지자 공수처 수사가 더딘 점을 언급했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게 특검 측 입장입니다. 앞서 특검은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발부된 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1사단장 1명뿐.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 수사에 대한 평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내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상 직무유기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혜성 씨의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 나와 공소 사실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씨가 회사 5곳의 자금을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여 만에 6%대로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대출 한도도 줄어든 상황이라 당분간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 등 시중은행 4곳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가 6%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4일 연 3.93%에서 6.06% 수준으로 두 달 반 만에 금리 상단은 0.514%포인트, 하단은 0.470%포인트 올랐습니다. 주담대 혼합형 금리가 6%대까지 올라선 건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5%포인트가량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뛰어 올랐습니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높아지면서 상하단이 각각 0.26%포인트, 0.27%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의 경우 지표 금리보다 인상폭이 컸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조이자 은행들이 코픽스보다 금리를 높게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금리가 오른 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시장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집값 환율 불안정 속에 이번 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대출 금리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하면서 국채금리 역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DSR 규제에 따라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추정액이 커지며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축소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은 시장금리 상승분을 반영해 주담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계획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면서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별 금리 통계를 보면 NH농협의 신용점수 601점에서 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평균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의 5.98%보다 높았습니다. 신한은행과 IBK 기업은행에서도 601점에서 650점 금리가 600점 이하 금리를 웃돌았습니다.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의 원인으로는 각 은행이 정부의 포용 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운영하는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6개월 동안 50% 가까이 급등하면서 국내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상장사 수가 61개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가량을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6대 1인데 반해 서울이 아닌 지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4.2대 1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는 성장 촉진 보증부 대출이 오늘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상장회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산정 근거의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인 20, 30대 장기 백수가 지난달 기준 11만 9천 명으로 집계돼 1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부천 제1시장에서 돌진 사고로 사상자 21명이 발생했죠. 문제의 운전자가 바빠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뇌질환과 사고가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경찰은 의료 자문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시 제1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는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제가 모아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동안 상담밖에 안 들었어요. 잠은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고. A씨는 구속 심사에서도 약물 치료 중이었지만 최근 가게 일로 바빠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뇌질환이 있어도 운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돌연 이번 사고와 질환이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이를 두고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이제는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을 주장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강경됩니다. 사건을 이관받은 경기 남부경찰청은 A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진료 이력과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들에게 의료 자문도 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블랙박스 등 증거에서 A씨가 사고 당시 의식 소실이나 경련 등 증상을 겪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 A씨가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까지 확인됐지만 뇌질환과 관련한 일부 진술이 뒤집히면서 경찰의 보강 수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수사의 초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타워 25m 높이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매몰됐는데 이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운데 부분부터 힘없이 무너져 먼지와 함께 순식간에 주저앉은 구조물.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모습입니다. 사고는 구조물을 폭파 해체할 때 한 번에 원하는 방향으로 무너지도록 하는 이른바 취약화 작업 중에 일어났습니다. 작업자들은 63m에 이르는 타워 25m 지점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일에 25m 지점에서 일부 취약화 작업을 했고요. 또 취약화가 끝난 구간에는 방호제 설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위치에서 과도한 취약화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계획된 높이에서 적절한 작업이 이뤄졌는지가 사고 원인 수사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붕괴된 보일러타워 5호기 옆에 똑같은 모양의 6호기를 폭파할 때는 25m 지점 취약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5m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25m에서는 취약화 작업을 안 하고요. 그래서 1m하고 13m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적절한 감독과 안전관리를 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를 수사하는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와 시공사의 잘못이 없는지를 꼼꼼히 따질 방침입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발전소 본관 건물과 달리 보일러타워는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지자체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관계자 줄 소환과 압수수색까지 예고한 가운데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시험에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 AI 활용이 일상화된 만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수업 중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챗GPT에게 물어봐서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은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데 악용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라고 명시한 시험이 아니면은 결과물이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정성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아예 안 해온 건 아닙니다. 이미 일부 대학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 지침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연세대의 경우 교수자와 학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활용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침이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를 막을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반대로 나타났잖아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 비대면 시험을 없애고 시험 감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와서 사람들이 감독하면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윤리적인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정직하게 시험을 본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학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트럼프 일가가 사우디 초대형 개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체 이게 몇 번째일까요? 또 이해 충돌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사우디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 국교 정상화가 먼저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급 예우를 예고한 빈살만 왕세자 방문의 주요 의제는 F-35 최첨단 전투기 계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m looking at that. They've asked me to look at it. They want to buy a lot of 35, but they want to buy actually more than that fighter jets, yeah. 중동의 군사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현재 중동의 유일한 F-35 보유국인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국교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사우디와의 입장차는 국교 정상화에 큰 걸림돌입니다. ההתנגדות שלנו למדינה הפלסטינית בשטח כלשהו מערב לירדן, ההתנגדות הזאת קיימת ושרירה, היא לא השתנתה כהוא זה. 트럼프 대통령도 국교 정상화를 원하지만 I hope that Saudi Arabia will be going into the Abraham Accords fairly shortly. 만약 사우디가 F-35 전투기를 얻기 위해 트럼프 일가의 유리한 사업 거래를 제안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그룹이 사우디의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5월 재집권 후 첫 방문국으로 사우디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으며 계약은 시간 문제라는 해당 프로젝트 CEO의 인터뷰도 전했습니다. 또다시 국정과 가족 사업을 융합했다는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국빈급 예우는 반정부 언론인 암살로 국제적 왕따로 비난받았던 빈살만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극적인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세계 지도자들에게 정의 없이는 평화가 없다면서 가난한 이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교황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 트랜스젠더 여성들도 초대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에게 자유를 돌려주도록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일요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희년 미사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I capi degli stati, i responsabili delle nazioni, ad ascoltare il grido dei più poveri. Non ci potrà essere pace senza giustizia e i poveri ce lo ricordano in tanti modi, con il loro migrare come pure con il loro grido tante volte soffocato. 교황은 물질적 가난의 차원을 넘어 고독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도덕적, 영적 빈곤 상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관심의 문화가 필요하다며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라고 주문했습니다. 미사를 마친 교황은 노숙자와 장애인, 난민 등 어려운 삶을 겪고 있는 1,300명을 바오로 6세홀로 초대해 점심을 나눴습니다. Adesso allora chiediamo che il Signore benedica i doni che riceveremo, che benedica la vita di ognuno di noi qui presenti, i nostri cari. 오찬에는 50명가량의 트랜스젠더 여성들도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교황이 말하는 관심이란 어떤 것인지를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오늘은 두툼한 겨울 외투를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들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은 낮에도 체감 온도가 2도 선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4.5도, 대구가 7.4도인데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3도 이상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구와 광주 9도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겠고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서 동해안 지역은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비가 첫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강버스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엔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춘 일도 있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의 불편을 끼쳤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시는 항로 이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고 원인과 운행 상황을 정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멈춤 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상치 못한 일로 승객과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완해 한강버스가 시민의 일상에서 정착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도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고 발생 즉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고 모든 안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항로 이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원점에서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고 직후 항로 이탈보다는 퇴적물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정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뚝섬에서 잠실 구간은 원래 수심 자체가 얕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구간은 항로를 철저히 신경을 쓰고 준설하고 또 선장님들도 거기에 신경을 써서 운항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항로 이탈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민주당이 한강버스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불필요하게 시민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정부 여당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운행 중단 기간을 연장하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세훈 시장의 사과와 공개 면담을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유사 선거 개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승객 82명을 태운 잠실행 한강버스 멈춤 사고가 발생한 이튿날, 민주당은 이른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6차례 사고가 있었는데도 오 시장이 시민 안전을 담보로 치적 쌓기에만 몰두했다며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 몇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겁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할 거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의 방문 등.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안전행정보다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적었고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전현희, 박홍근, 서영교 의원도 줄줄이 오세훈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강버스 안전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3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운항 중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운항 중단 기간 연장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종묘 앞 재개발 공방에 이어 거듭 김민석 대 오세훈 대립 구도가 연출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을 노린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김 총리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국무총리의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선거 개입에 유사한 그런 행위를 하실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자세로 총리의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노골적인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여권 내부에서도 괜히 경쟁자 몸값만 올려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동시에 한강버스가 정쟁으로 치부되면서 핵심인 시민 안전을 놓치지는 않는지도 살펴봐야 할 지점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에 대한 처벌과 공직자 보상안을 동시에 내놨죠.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방침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발표해 혼란이 온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가운데 기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감찰, 검사, 조사를 이유로 공공기관이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휴대전화 등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나 전보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수사기관 외에 공공기관의 감찰, 감사,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 매체 제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7박 10일 일정으로 4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전후해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3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최상병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부장검사들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에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 오전 11시에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안 등 조정 소위를 가동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오늘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중정연못에서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사에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건조할 핵 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는 건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주권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중국과 관련한 공동 목표를 동맹과 함께 달성하는 것이 미국의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잠수함 전력사령관 등을 지낸 데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이 방한을 계기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화가 단연 화두였습니다. It's an historic moment for both of our countries that the United States has made a commitment to move forward with helping Korea build nuclear-powered fast-attack submarines. 지역 중심의 해군에서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하는 과정이 될 거라는 의미도 부여했는데 대중국 억제 역할도 예상되느냐는 질문엔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I think the United States would expect partnership, again, working as an alliance together to meet our combined goals on what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o be our pacing threat, which is China. 다만 자국의 주권 자산인 함정을 국익에 따라 어떻게 운영하든 미국이 관여하거나 제한할 사안은 아니라며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간 팩트시트에 담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에 대한 전망도 밝혔습니다. 전투함의 경우 미국 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re will be congressional interest in this, of course, and those types of details would certainly have to be worked out. But I'm committed to looking into that. 북한의 해군력에 대해선 미국을 위협할 수준이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선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핵탄두 탑재 능력을 갖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확보하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커들 총장은 이번 방한 기간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국내 조선소도 직접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배운 내용을 미국 조선소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에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 훈련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330억 달러는 미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 앞으로 약 10년 동안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추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세부 합의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물가로 공화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내년 초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합의문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달 안에 세부 합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정상회담 합의를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ope to have done by Thanksgiving. The meeting was conducted very high level, and I am confident that they will honor their agreement.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고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군사기업에는 히토류 공급을 차단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We have lots of levers, but to come out and say this before the agreement's even inked, I think is irresponsible. 미국 내 계속되고 있는 고물가 우려에 대해서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뉴욕시장 등 지방선거에서 물가 불안으로 공화당이 패배했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선트 장관은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팁과 초과 근무 수당 세금 공제가 환급돼 실질 소득이 늘어날 거라며 관세 수입 증가분을 미국 가정에 $2,000씩 나눠줄 거라는 계획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I think Americans are going to feel it in the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I think 2026, thanks to President Trump's signature plans, is going to be a great year for working Americans, for the markets. 관세 판결 전망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대법원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개입한 적은 없다며 연방대법원이 혼란에 뛰어들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미 해군은 현지 시간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 최대 포드 항모가 이끄는 항모전단이 에너가다 항로를 통해 카리브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남부사령부 관할 구역에서의 이 해상작전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토 방어를 위한 초국가 범죄 조직 해체 및 마약 테러 대응 명령을 지원하라고 항모전단에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27일에 네 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 탑재위를 포함한 13개의 위성이 다양한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하며 민간 우주산업의 성장을 이끌 예정입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간담회를 열고 발사 준비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재 발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발사 기술도 한층 안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차 발사와 비교를 한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발사 시간이 되겠죠. 궤도와 고도는 각각 태양 고기 궤도 그리고 600km 고도에 저희가 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위성을 개발한 연구팀들도 참석해 각 위성의 역할과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오로라와 대기광 관측, 우주 자기장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지난 발사 때보다 늘어난 12개의 큐브 위성도 실려 한층 다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서울대가 개발한 쌍둥이 큐브 위성은 궤도에서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것을 반복하며 GPS만으로 스스로 위치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시험하게 됩니다. 또 민간 기업이 제작한 코스믹 큐브 위성은 다른 위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돕고 임무를 마친 후 스스로 지구로 떨어져 안전하게 처리되는 기술을 실증합니다. 이번 누리호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산하계에서 개발한 12개의 큐브 위성이 우주로 항하게 됩니다. 총 13개의 위성은 발사 일정에 맞춰서 모두 정상적으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성 폐기 장치와 충돌 경고 소프트웨어, 달 탐사용 로봇 부품 등 다양한 장치가 실제 우주 환경에서 검증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는 정부와 연구기관,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첫 사례로 우리 독자 기술과 민간 우주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패소한 뉴진스 멤버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혔죠. 하지만 공식 복귀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는 멤버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어도어는 뉴진스 완전체 활동 재개를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조율을 거쳐 복귀를 공식 선언한 해린 헤인과 달리 다른 멤버들은 복귀 의사를 전달했을 뿐 세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멤버가 복귀 조건을 걸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어도어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뉴진스 완전체 복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엄마를 자처했던 민희진 전 대표는 다시 의견을 냈습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가 5일 때 비로소 꽉 차는데 돌아온 이상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질은 자신을 겨냥한 거라며 멤버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재차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본인과 하이브 간 재판에 뉴진스 멤버들을 연결짓는데 선을 그은 셈입니다. 지난주 뉴진스는 글로벌 팬들 투표로 선정되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여전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뉴진스 사태에서 의도치 않게 언급돼 피해를 입은 타 가수 일부 팬들이 트럭 시위를 벌이는 등 복귀 여건이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YTN 김승원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차량 세대가 잇따라 부딪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추돌 사고와 함께 유조차에 불이 나 2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홍민기 기자입니다. 도로 위 앞쪽이 종잇장처럼 구겨진 차들이 멈춰 서 있습니다. 떨어져 나온 차량 파편들도 곳곳에 나뒹 겁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팔북동에 있는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 3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졌고 SUV에 타고 있던 임산부가 복통을 호소하는 등 4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변은 출동한 소방차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경북 영천시 상주 영천고속도로 화남 2교 부근에서 유조차와 25톤 화물차 등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유조차에 불이 붙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 1명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막히며 극심한 차량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엔 경기 양평군 청운면 야산에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 주택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인 가운데 병원마다 독감 검사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보면 독감 검사비는 서울은 평균 28,511원인데요. 세종은 26,413원, 전남은 24,29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별로 보면 금액 차이는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납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앞으로 주주총회 표결에서 찬반이 몇 대 몇으로 나왔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기업 공시 개선 방안 내용을 한겨레 신문이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총 표결 결과 공시 의무화입니다. 의안별로 찬성과 반대, 기권 비율과 주식 수까지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간 안건별 가결 여부만 알 수 있었는데 이젠 주주 집단별로 표심이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임원 보수 공시가 촘촘해지는 것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주식 보상은 모두 개인별로 공시해야 하고요. 임원의 보수와 기업 성과를 연계한 기준도 도입됩니다.
또 대부분 3월 말에 몰리는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공시 강화도 담겼고요. 일반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기업 공시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활동에 들어갔고요. 곧 출범한다고 합니다. 검찰, 경찰에 국정원과 관세청 인력까지 마약 전문가 80여 명이 모일 예정입니다.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지만 10년 전쯤부터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죠. 최근엔 제주와 포항 등 외곽 해변이 신종 밀반입 루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이 지난해 3.6배로 확 늘었습니다. 적발된 마약의 80% 이상이 항만과 컨테이너에서 나왔고요. 중남미발 마약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약 범죄 합수본이 곧 정식 출범하는 건데요. 우선 검찰팀과 경찰팀으로 나뉘어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마약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단독기관이 없었는데 정부는 합수본의 수사 역량과 성과를 보고 미국의 마약청처럼 따로 독립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대학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논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AI를 악용한 논문 공장이 활기를 치기 때문이죠. 포털에 논문 컨설팅이라 검색하면 업체가 수십 개 뜨는데요. 정체는 대필 업체입니다. 1,200만 원을 내면 2주 안에 석사 논문을 침대에서 받아볼 수 있다면서 홍보를 합니다. 학교나 학위, 전공과 주제별로 할증이 붙는데 많게는 수천만 원대에 거래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생성형 AI 사용이 의심돼서 게재가 철회된 논문이 204건입니다. 하지만 적발된 AI 논문은 빙산의 일각에 그친다는 게 문제인데요. AI가 작성한 논문 중에 발견되지 않은 게 더 많을 거라는 게 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혼란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부적절한 건지 학생과 연구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11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국내 유일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공식 인증 올림픽 행사가 2036 올림픽 국내 후보지인 전북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 6천 명이 도심을 달리며 올림픽 정신을 공유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시작 지점 뒤로 기다랗게 늘어선 참가자 인파. 긴장 반, 설렘 반 속에 저마다 의지를 끌어올리는 것도 잠깐. 카운트다운과 함께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이번 대회 올림픽 데이런은 올림픽 정신을 기념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공식 인증한 국내 유일의 올림픽 행사로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림픽 데이런은 5km와 10km 그리고 하프 마라톤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도 10km를 함께 뛰어보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 덕에 산뜻한 출발. 뜨거운 대회 분위기에 평소 페이스보다는 살짝 무리하며 초반 달리기를 이어갑니다. 먼저 반환점을 돈 사람들에게 자극도 받으며 달리다 보니 마침내 눈앞에 도착 지점이 보입니다. 완주한 참가자들의 표정엔 벅찬 성취감이 가득합니다. 저희는 하프를 뛰었고요. 지금 기록 보니까 1시간 53분 정도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올라갈 때 좀 오르막길 좀 많아가지고 숨이 찼는데 좀 속도 붙으니까 좀 괜찮게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전북자치도는 문화, 관광 등 강점인 K 콘텐츠로 전주올림픽만의 특색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운영 경험과 높아진 시민 참여도를 바탕으로 올림픽 유치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의 고장 전주에서 앞으로 문화올림픽을 하려고 합니다. 또 온 나라가 팀 코리아의 올림픽을 하려고 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육상 종목을 서울에서 열기로 하는 등 IOC를 설득하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 유치 전략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노동 집약적이고 환경에 크게 의존하던 농업은 최근 인건비 상승과 기후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첨단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주행 기술이 농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 트랙터 운전석엔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밭을 돌아다니며 농약을 뿌립니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GPS와 센서, 카메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스스로 경로를 설정하고 주행합니다. 트랙터가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해 최적의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You can now have one person managing multiple vehicles, essentially cloning themselves, getting work done in parallel. 파종과 비료 살포, 수확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농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연료와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인력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농업에 종사하려는 젊은이들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Especially in Japan, the average age of the farmers now is 69 years old, and it's a very, kind of aging society. And we are also losing a significant, laborers from our farming operations.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It is the number one problem, especially crop growers face, is the decreasing availability of domestic labor and the increasing cost of domestic labor and, more importantly, international labor.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면 같은 시간 안에 더 넓은 면적을 정밀하게 경작할 수 있습니다. 중복 작업이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면서 연료와 인력을 아낍니다. 궁극적으로 정밀한 농업이 가능해 수확량과 품질이 개선되고 농업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And so there's an emerging field around physical AI or like AI for the real world. It's really the ultimate opportunity because there's nothing more critical and necessary than feeding a global population. 자율주행 트랙터는 단순한 자동화에서 더 나아가 드론, 사물 인터넷, 기상 데이터와 연동돼 완전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2025-2026 시즌 여자 프로농구가 부산에서 열린 개막전을 시작으로 5달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사상 처음 여자 사령탑 대결로 치러진 개막전에서는 박정은 감독이 이끄는 지난 시즌 우승팀 BNK가 이겼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대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힘찬 개막 선언과 함께 여자 프로농구가 5달의 정규리그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개막전은 여자 프로농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성 사령탑 맞대결이 성사돼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시즌 BNK의 창단 첫 우승을 지휘하며 여성 사령탑 최초로 우승을 달성한 박정은 감독과 선수 시절 신한은행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윤화 감독의 대결에서 선배 박정은 감독이 웃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올 시즌을 시작하는 박정은 감독은 개막전을 완승으로 장식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여자 감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한 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꿈이 현실이 되면서 이제 최윤아 감독이랑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벅찼었고요. 전반을 5점 차로 앞선 BNK는 후반 들어 강력한 압박 수비와 함께 김정은과 김소니아의 내외곽 공격을 앞세워 점수차를 벌려나갔습니다. 데뷔 3년째인 신예의 김정은은 자신의 개인 최다인 14득점과 함께 5개의 리바운드까지 잡아내며 올 시즌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감독님이나 코치님께서 그냥 자신 있게 하라고, 자신 있게 쏘라고 그렇게 경기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운이 좋게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자 프로농구는 6개 팀이 6라운드 30경기씩 치르는 정규리그를 거쳐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을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립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은 두툼한 겨울 외투를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 추위가 무척 심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0.6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낮에도 체감 온도가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추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화천 사내면으로 기온이 영하 5.7도를 보이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봉화는 영하 0.6도, 파주는 3.2도, 광주는 9.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도 기온은 한 자릿수에 머물겠고 체감 온도는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6도, 대구와 광주 9도 예상됩니다. 전국에서 바람이 강한 가운데 충청 이남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 기온이 영하 4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또 오늘 늦은 밤부터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엔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비가 첫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건강 잃기 쉬운 시기입니다. 호흡기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